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시장님과 앞서 국수도 같이 먹고 바로 옆에서 보쌈도 같이 먹고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뵙기는 처음이라 떨리네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 여러분들도 시장님과 저만큼이나 가까운 거리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박수 소리 들리시죠? 오늘 현장에는 앞서 저희 프레시안 트위터를 통해서 모객된 30명, 35명 정도의 시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곳 현장 얘기를 전달하는 왠지 트위터리안들의 째깍째깍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듯한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셨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 현장은 서울시청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후에 프레시안 기사를 통해서도 여운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모셔놓고 썰이 길면 안 되죠? 오늘 시장님 무척 바쁜 일정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서서는 박근혜 당선인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한테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저희 박원순 시장님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요즘 하트 쏘느라고 바쁘신 분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앉아서 얘기해도 괜찮죠? 예. 사실 뭐 떨린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떨립니다. 저도 설렙니다. 사실 제가 A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공적 장소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전에보다는 훨씬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가슴이 많이 뛰는 거 아시죠? 네, 굉장히 소심한 남자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좀 우리 박인규 대표님하고 말씀 나눈 다음에 뭐든지 아까 제가 나을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어디 현장을 방문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벌써 우리 직원들이 벌써 가서 뭐 미리 주선을 다 해놔버려 갖고 좀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 신선함이라 그럴까 이런 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된 게 너무 기대가 저도 많이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이명선 아나운서가 사실은 뭐 제도권 방송의 아나운서는 아니지만은 이 제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아나운서인데 오늘 상당히 떨고 있네요. 상당히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6, 7년 전에 제가 KBS에서 무슨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하고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희망지작소 만드실 때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저도 훨씬 많이 떨립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선 제가 이 서울 시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들을 한 40분 정도 쭉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뭐 참신하고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급적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서 뭐 질문하시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레시안 애독자들을 위해서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뭐 한 몇 달 전, 한 석 달 전부터 이 준비를 했고 원래는 지난해 연말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좀 늦어졌고요. 사실은 저희 프레시안 사무실이 여기서 한 300m 떨어진 데 있습니다.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저희도 좀 사정이 어려워서 좀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오늘은 후마니타스라서 하게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2011년 10월 26일 날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셨고요. 그 뒤로 이제 1년 3개월 5일이 흘렀습니다. 제가 듣자니까 시장 되신 후에 뭐 별명이 또 생겼다고 그래요. 뭐 꼼꼼 원순이라는 별명도 있고, 제가 재밌게 본 건 원또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박원순이 또 했어. 뭐 그런 별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이 약간의 아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박원순 시장이 오신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마 다음 임기가 2014년 6월까지 한 1년 한 4개월쯤 남으셨는데 1년 3개월 하셨고 1년 4개월 남았으니까 한 절반쯤 온 것 같아요. 시장 입장에서는 벌써 절반이야. 약간 뭐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중간 결산을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우선 그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저희들도 기자다 보니까 오늘 아마 그 전국 도지사들 시장들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하고 낮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전국의 시도지사가 다 모이신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선인한테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좀 저희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한 이런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뵀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보편적 주장들 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들은 각자 2분씩 딱 얘기하게 돼가지고요. 제가 서울시도 요청할 게 참 많은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지방분권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참 그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많이 권한을 양해해주면 저희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면 좋지 않겠냐,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근데 저희 그 나오면서 도지사들이나 이 시장들 평가는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이해가 높으시다, 그런 기대를 하게끔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보육 문제도 사실 보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좀 다 책임지는 게 좋겠다. 지금 저희들 그것 때문에 막 1년에 그냥 몇 천억씩 새로 돈을 마련해야 돼서 제가 머리 쥐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굉장히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제 실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만나면 좀 성과가 좋은 거였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뭐 처음 만나신 건가요, 박근혜 당선인을? 아니면 그 전에도 좀 과거에 만나신? 뵙기는 했죠. 근데 예.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처음 뵀습니다. 오늘 뭐 저 이 말하자면 부탁 사항 중에 뭐 도시 빈민층에 대한 주거 복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게 박원순 시장이 부탁한 게 아니냐. 그거는 이제 부산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하고 가기 전에 그 얘기를 나눴죠. 왜냐하면 부산도 사실은 이제 도시가 팽창할 대로 했고 새롭게 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이렇게 낡고 여러 가지 후락한 그런 도시를 재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지금 뭐 새롭게 뭐 큰 이런 이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곳은 참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기존의 건물들을 헐고 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옛날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좀 책임을 갖고 특히 아주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거든요. 뭐 쪽방촌이라든지 고시촌 뭐 이런 쪽이 서울만 해도 뭐 합치면 한 40만 명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만 잘못되면 이분들이 예컨대 일자리를 잃거나 그러면 노숙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물론 저희들이야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중앙정부도 좀 가져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네. 혹시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제가 좀 별도로 좀 만나 주십시오. 저희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왔는데 뭐 그냥 웃으셨으니까 아마 승낙한 거겠죠.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우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아마 이 질문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박원순 변호사의 그동안의 이력을 아시는 분들은 인권 변호사, 뭐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뭐 아름다운 가게,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주로 이제 정부 바깥에서 시민운동가로 일을 하셨는데 1년 3개월 전에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민운동가로 일할 때와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공적 자리를 할 때와 어떻게 좀 뭐가 다르던가요? 예, 많이 다르죠.
제가 시민운동 할 때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나면 그걸 우리 간사들한테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석 달 1년을 얘기해도 잘 안 해요. 뭐 그러다가 저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제 서울시 오고 나서는 우리 공무원들은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그걸 딱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아주 엄밀하게 일종의 지시사항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아진 거죠. 뭐 서울시는 또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저희들도 채무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되고 구청까지 치면 공무원이 한 4만 거의 6천 명, 4만 7천 명 되니까 이 거대한 조직을 갖고 제가 옛날에 막 그 시민단체 하면서 꿈은 꿨는데 제대로 이룩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걸 제가 이 시기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까 원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또 아직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원또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작년 1년 동안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뭐 전임 시장님들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잖아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지금 금년은 조금은 더 아마 제 그야말로 원순표 시정을 조금 더 이렇게 펼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무원들을 참 일을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몇 분 공무원들이 계신데 뭐 제가 좀 약간 좀 뭐 신뢰되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의 그 선입견이 공무원 하면 뭐 복지부동 잘 안 한다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오신 다음부터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관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뭐 서울시 공무원들은 아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일을 이렇게 딱 제가 요구한 것은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지금은요, 제가 옛날에 희망제약수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사무실에서 그냥 자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 전부 병원에 다 실려가요. 그래서 제가 일을 적당히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제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제가 뭐 지난번에 희망일기라고 제가 이렇게 그동안 메모하고 저는 늘 이렇게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는데요. 여기 적힌 걸 제가 다 직접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팍 내려가니까. 네. 아직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군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전임 시장님들의 유산이 참 많아서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유산들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특히 이제 뉴타운 문제 같은 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아니 그럼요. 뉴타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도시를 물론 도시가 이렇게 어느 지역이 낡고 그러면 새롭게 허물고 그걸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뉴타운처럼 이렇게 일거에 몇천 세대, 몇만 세대를 그것도 뭐 서울 시내 막 다 합치면 한 1000개 정도의 뉴타운을 지정해서 그 중에 한 거의 70~80%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그야말로 원주민 축출형의 이런 도시 재개발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막 진행하면서 그냥 얼마나 갈등이 커지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뭐 1~2년 만에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컨대 그런 문제라든지 또 지하철 9호선 같은 것도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뭐죠? 그 맥거리 같은 데도 관계돼 있는 이런 계약 같은 게 이제 한꺼번에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꾸준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 뭐 이런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한 5천억 들은 그 이 디자인 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제가 계속 전문가들하고 회의하고 의견을 나눠서 지금 거의 이제
그 일종의 창조 산업의 전진 기지로 그렇게 이 컨셉도 정리했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 이제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면 서울시가 한 1년에 한 200억 정도를 또 지원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200억 한 푼도 안 줘도 독자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지금 저희들이 정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그 바깥에서 보기에 시장 되시고 나서 무상급식 확대도 하셨고, 또 서울시립대 반값 높음 시전도 하셨고, 그 서울시 공무원 중에 뭐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 같은 것도 하셨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그러니까 점수라기보다는 그동안 하신 일 중에서 그냥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보람찬 일은 뭐고, 가장 어렵고 잘 안 되는 일은 뭐입니까? 한 가지씩만 좀 이렇게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방금 나열하신 것은 좀 큰 이슈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는 한 1,000명 정도, 두 번째는 6,000명 정도 이렇게 2차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는데요. 특히 그 1차 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공무직이라고 이제 정규직화하고 나서 제가 신분증을 달아드릴 때 참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이 앞을 가려서, 제가 웬만하면 이 빨리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인과 그 가족들의 그 기쁨이 마치 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번에 2차로 했을 때는 그 이 청소부 아주머니들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해드리면서 65세까지 해드리고, 그러고도 급여도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들 힘드신 분들 이렇게 해드린 것에 정말 큰 보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성남시라든지 다른 전국의 한 20여 개 지자체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지난번 대선 때도 논란이 됐지만 우리 사회의 큰 아젠다로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것에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점은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좀 하루아침에 이걸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참 제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예컨대 용산 이 개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거기도 뭐 100층짜리 건물을 몇 개나 짓고 어마어마한 이 신기루를 이제 만들어놨는데, 근데 거기에 이 주민들은 지금 뭐 5년째, 6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상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냥 이게 한 큐에 딱 해결해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또 막 얽히고 설킨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참 그 마음은 제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 닿으면서도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은 거, 이런 게 좀 아쉽고 죄송하고 저로서도 힘든 일이죠. 네. 어제 사실은 저희가 김용호 유한대 총재님하고 잠깐 이 생물다양성 협약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시면서 서울시 자문회의 갔다 오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떠신가 이제 여쭤봤는데, 그 박원순 시장께서 그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사실은 뭐 일자리 창출은 보통 왜 뭐 정치인들이나 이 시장들이 얼마 창출하겠다, 고용 창출 이만큼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얼마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는 일체 그런 형식적인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왜냐하면 막 숫자를 카운트 해놨는데 뭐 1년 지나서 그냥 없어지는 이런 일자리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뭐 이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든 분들이 좀 정말 먹고 사실 수 있도록 공공의 일자리 잠깐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형식적인 거 제발 뭐 몇만 개 만들었다, 몇 % 달성했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하자. 그래서 뭐 그 작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충분치는 못해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일 잘하는 분들을 일자리 정책관으로 딱 제가 모셔왔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제가 사명을 딱 줘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상반기에는 상당히 일종의 미국 왜 루즈벨트 같은 이 뉴딜 같은 그런 획기적
좀 이런 걸 하나 지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아까 저한테 왜 책 사인해달라 그러신 거 있죠? 1000개의 직업,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그건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또 한 달만 있으면 또 다른 1000개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농담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저는 보이는 일자리가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금년에 서울시가 한 6조 원 정도를 이렇게 복지에 씁니다. 근데 이 복지라는 게 보통은 뭐 예산의 낭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회적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낳거든요. 근데 보육 그러면 보육 교사들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그 보육 시설에 아이들 보내고 나면 그 어머니들이 뭐 저는 평생 학습 이런 또 여러 기능 교육, 창업 교육 이런 거 받고 또 창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분절적인 정책을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고 또 굉장히 연속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때 인터뷰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뭔가 좀 야심찬 계획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가 지방 정부 중에서는 제일 사정이 좋다고는 하지만 재정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일자리 창출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뭐 돈을 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지방 정부로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 같은 건 없으십니까? 너무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대통령 당선인 따로 한번 뵙고 서울시의 애로를 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말씀하신 재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지금 서울시는 이미 채무가 20조입니다. 제가 하룻밤 자고 나면요. 21억의 이자가 나가요. 이렇게 악화돼 있고요. 물론 저는 뭐 줄이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은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8대2입니다. 지방정부가 8을 하고 중앙정부가 1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은 4대6이에요. 그러니까 4를 우리가 지방정부가 갖고 있고 6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은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정부는 그냥 정말 목이 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 이거 참 좋긴 한데 그게 되면 서울의 보육 아동들이 최고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초구청이 제일 먼저 말하자면 뭐 좀 속된 말로 그야말로 뭐 손들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정말 중앙정부가 선고하는 길은 뭐냐? 저는 현장에 가까운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예산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려주셔야 훨씬 성공적인 중앙정부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건 아니 지방정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중앙정부를 위해서 저는 할 일이다. 예, 아까 그 제가 숫자 비교를 딱 해보시면 얼마나 지금 지방정부가 힘들지 아시겠죠? 네. 이 일은 8대2로 하는데 재정은 4대2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2배로 늘어야 딱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당선자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하철 문제입니다. 지난 19일 날 6호선 지하철 구간 상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분이 아마 이 사고를 좀 내신 그 이후로 부상 사고를 내고 공황장애를 겪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프레시안에서도 상당히 좀 긴 르포 기사를 썼는데 통계를 보니까 30% 정도가 사망 사고 내지는 부상 사고를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특히 이제 5, 6, 7, 8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승무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울시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이라든지. 저는 뭐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재민 기관사라고 첫 번째 그 공황장애로 인해서 자살한 그분의 제가 빈소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꼭 저는 기관사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시에도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를 했고 또 특히 저는 제가 덴마크를 가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는지를 전부 분석을 해서
최적의 근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컨대 뭐 이렇게 등의 조도를 맞춰준다든지 의자도 가장 맞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컴퓨터와 이 거리를 어떻게 뭐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서 서울시도 그렇게 하자.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서울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적 근무 환경 연구소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 군데 만들었고요. 이미 서울시에는. 그다음에 또 제가 한림대 이 연구소에다 맡겨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당장 치료받아야 될 서울시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이런 걸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아까 3, 4, 5, 6호선이 이제 도시철도라고 하는 서울시에는 2개 그 지하철 공사가 있는데요. 이제 이쪽에서 일어난 2번이나 일어난 사고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장을 불러다가 물론 사장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를 했습니다. 저 이렇게 굉장히 순해 보이시죠? 화낼 때도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인용한 그 사고 경험 32%라는 게 그 한림대 연구소인데 예, 예. 박 시장님이 시키신 거군요. 그러면 뭐 잘 하실 것 같은 기대가 좀 듭니다. 약간 좀 그 뭐 큰 질문이랄까요? 원래로 돌아가서 약간 좀 보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서울시장 맡으시면서 아무래도 내가 시장을 하면 서울시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미래의 서울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머릿속에 어떤 청사진이나 그림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어떻게 좀 해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뭐 굳이 비유하자면 뭐 성공하진 않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양반은 뭐 디자인 서울 이런 걸 뭐 캐치프레이즈에서 했는데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꿈꾸는 서울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뭐 저는 백두대간 걷다가 갑자기 그냥 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좀 몇 달 이렇게 보통 정기적 선거였다면 몇 달 동안 인수위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당선되고 그 다음날 10월 27일 그 다음날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뭘 구상하고 이럴 시간은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사실 뭐 일부러 시장을 하려고 제가 오래 준비한 건 아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몇 달씩 인터뷰 여행도 했고요. 그래서 뭐랄까 저도 모르게 어떤 도시의 미래에 관한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시장이라든지 도시의 미래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미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야 오늘 우리 김남도 교수가 저희 시청 공무원들한테 강의를 했는데요. 2013년도의 트렌드 10가지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Institute for the Future라고요. 미래연구소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아주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거기는 10장의 사진으로 미래 10년을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우리가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미래가 딱 나오죠. 오늘 김남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10개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사실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공유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예컨대 이제 기자들은 꼭 그런 질문 하세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들은 뭐 청계천으로 성공했고 뭐 한강 르네상스를 했는데 당신은 뭐냐? 이게 기자들의 나쁜 버릇입니다. 예. 한마디로 딱 좀 예. 요약을 해달라. 그래서 저도 나쁜 버릇으로 저는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남겠다. 예. 그런데도 아까 뭐 원또라는 별명도 생겼다면서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정말 광범하고 복잡다단한 도시에서 시장이 너무 하나만 딱 강조해버리면요. 그게 모든 공무원들이 올인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는 성공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머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서울시정을 정상화시키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도시를 만드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그것이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 시스템,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만든 게 말하자면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서울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 왜 타임지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올레 인물로 당신이 올레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저는 그런 지식, 지성, 지혜를 우리가 잘 모아내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 채널, 플랫폼 이런 것만 잘 만들어내면 저는 저절로 그 도시는 발전해 갈 거다. 그래서 제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서로 협력과 파트너십을 갖고 하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심지어 트위터로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제가 대답 다 하죠. 아니 제가 다는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토요일 일요일 밤에만 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셜 미디어 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멘션을 걸어서 얘기하시면요, 그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봅니다. 그리고 답을 다 합니다. 거의 실시간대로 보고 답하고 또 해결해가고 이런 시스템이 됐거든요.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욕심이 더 많은 거죠. 다 잘하겠다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업적보다는 서울시 그런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을 만들겠다.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바쁘신 와중에도 최근에 뭐 희망을 걷다라는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또 그 책을 쓰실 시간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책을 쓴 게 아니고요. 저는 뭐 뭐든지 제가 이 속기는요, 거의 기록하는 게 속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 제가 백두대간 걸을 때 이게 한 3, 4일 지나면 너무 힘들어서요. 중간에 잠깐 하룻밤 정도는 쉬게 돼요. 그래서 쉬면서 그 산장이라든지 텐트 안에서 계속 제가 메모하거나 또 이 작업을 해가지고요, 일기처럼. 그래서 매번 보내서 사실은 그런 거의 완성이 돼 있었고 그랬는데 뭐 출판사와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늦게 나온 거죠. 백두대간을 걸으시면서 희망을 걸었고 그게 이제 희망을 갖다라는 책으로 나온 거군요. 저 사실 굉장히 사실 정말 이건 꼭 궁금했던 건데요.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박원순 변호사, 어떤 박원순 시민운동가가 이래 말하자면 정치권이 아닌 뭐 서울시도 정치라고 본다면 제야에서 뭔가 이 여야나 그런 정파를 뛰어넘는 시민운동가로 남아 계실 줄 알았는데 10월 언젠가 하여튼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정말 중대한 계기가 있으셨는가 궁금해서 예. 좀. 그거는 희망을 걷다라는 그 책을 보시면 예? 출판사에서 예. 굉장히 좋아하는 멘트인데요. 아니 정말 그 49일 제가 그렸는데요. 저는 백두대간, 왜 프레시언에는 백두대간 학교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저는 인생의 전환을 꿈꾸실 때는 백두대간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제가 그 뉴스위크인가 2004년 7월인가 그 무렵에서 뉴스위크를 보시면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묻는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인생에 뭔가를 꿈꾸려면 스페인의 그 무슨 길이죠? 산티아고 길을 걸으십시오. 그게 제목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저는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의 길이면서 그 험난하고 그 기나긴 길을 걸으면서요, 자신의 과거를 아주 그 슬라이드 하나하나 다 돌려보듯이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도 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새소리와 벌레 소리도 듣지만 또 시대의 소리를, 역사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산에 있지 않고 백두대간을 걷지 않았고 서울에 있었으면 절대로 서울시장 출마는 안 했을 겁니다. 네. 프레시안에도 매달 백두대간 걷는 학교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그 소통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식사하실 때나 또 여기 와서나 많은 분들이 그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박 시장님한테 또 뭐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세요. 또 그리고 뭐 이 트위터 상에서도 팔로워가 뭐 60만이 넘는다 그러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정치에 대해서는 불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인
마지막까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인사를 보면서 뭔가 좀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소통이란 무엇이고, 소통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 굉장히 인상적인 러시아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기 신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 이런 속담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짜르 그런 전제 이 군주 시절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신은 너무 높이 있어서 우리 목소리를 못 듣고, 황제는 너무 구중궁궐 안에 들어 있어서 뭐 우리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정말 인상적으로 봐서 제가 가끔 그걸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른바 높은 자리로 가면 이제 이게 언로에 막히고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새같이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발전한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명박 대통령도 글쎄요, 저는 제가 어딘가에 글을 썼지만 사실 훨씬 더 좀 더 실용적이고 뭔가 소통하는 이런 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사람들한테 쌓여 있어서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걸 몰랐던 상태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처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그걸 스스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잘하기를 원했는데도 그렇게 된 이유는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그 속담처럼 구중궁궐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서 저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트위터라는 것은 누구로부터도 들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뭐 거기는 누가 중간에 이 차단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온갖 얘기를 다 듣죠. 뭐 저한테 저한테 원숭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인데 예, 뭐 온갖 소리를 제가 다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서울시는요, 뭐 지금 지하 2층인가 가시면 할 말이 있어요라고 해서 거기서 10분 동안 말씀하시면요, 그게 자동으로 전부 기록돼서 그 담당 부서에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영원히 기록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SM 소셜 미디어 센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보 소통 센터라고 해서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서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한테 아무리 불리하고 잘못된 거라 하더라도 다 공개해라. 그러니까 문서는 딱 작성되는 순간 일단 공개해라. 그 대신 프라이버시라든지 정책 형성 중에 있어서 예컨대 투기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빼고는 다 공개해라. 이제 이런 원칙. 뭐 또 저희들이 제가 하도 또 혹시나 못 듣는 말이 있을까 봐서 이 썬소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썬소리단과 만날 때는 저한테 찬양하는 소리는 절대 못 하시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시장과의 주말 데이트, 그래서 민원인들과 이렇게 20분씩 뭐 한 5개 팀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 계속 저는 이렇게 소통의 여러 채널들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천만 상상 오아시스 뭐 온라인에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청책 토론회라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그 분야의 이해관계자들하고 계속 듣는, 그다음에 수기라고 해서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저는 옆에서 가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게요, 박현모 선생이라고요, 이분이 쓰신 세종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종처럼. 그 책을 보시면 세종대왕이 많은 업적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 업적을 할 수 있었던가, 그거는 어전회의를 운영하는 걸 딱 보시면 알아요. 어전회의, 옛날에 전제왕 앞에서 누가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 세종대왕 앞에서는 반대를 한 거예요. 자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해주면요, 왜 반대를 할까? 저 사람은 논리는 뭘까? 설사 그 반대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반대자의 논리를 극복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책이 현실화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감명을 제가 받았어요. 아니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종처럼만큼도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날 것의 있는 그대로 또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도 많이 들어가. 이게 소통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트위터 상에도 박 시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좀 부정적인 게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많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뭐 저보고 또 종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렇군요. 그 서울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복지 문제가 중요한 대세니까 아까 이제 서울시 복지 예산이 6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감으로는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보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수요가 많은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시는 서울 시민에 대한 복지 혜택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뭐 6조 그러면 굉장히 큰 돈 같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돈 때문에 가위 눌림 당해요. 진짜 뭐 원하시는 곳은 너무나 많고 그걸 다 해드리려니까 정말 뭐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요새 완전 돈독이 올라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그 여러분 왜 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이 이른바 그 비브리지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이런 일종의 생애 주기별로 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간이 누려야 할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기본적 복지에 대해서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이미 1940년도 이미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서울시부터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뭐 1000명의 시민들을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돌봄, 교육, 의료, 주거 이 5개 분야에 걸쳐서 서울시민이라면 이 정도는 최소한은 누구나 누려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 해드리고 6년부터 한 뭐 5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하나씩 다 발표했죠. 장애인 종합정책, 어르신 종합정책, 또 그 저기 공공의료 정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 왜냐하면 요새는 보호자 그러니까 간병인 비용도 상당하잖아요. 하루에 한 5, 6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가족을 누구 내보내려니까 가족도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저기 마음 놓고 입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립 병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컨대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왜 저 기초 그 면역에 관련된 이런 그 백신 그 무료도 지금 여러 가지를 무료화했죠.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떤 거는 막 10몇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서요. 그런 건 다 한꺼번에 못 해드리고 그래도 이제 차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예산 심의할 때 시장이 그 예산 심의하는데 안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주재해서 4번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도요. 지금 몇 천만 원 갖고도 막 그냥 서로 얼굴 붉히고 싸워요. 그런 정도로 지금 돈을 알뜰하게 저희들 쓰고 있고요. 근데 뭐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그래서 돈 없이도 잘하는 거. 그게 이제 이른바 사회 혁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왜 이번에 야간 그 이 버스 있죠? 심야 버스. 그거 여러분 아세요? 서울시가 한 거? 네. 모르는 분 아직 많나 봐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큰 돈은 안 들어가거든요. 딱 그 한 1시부터 5시 반까지 한 노선에 30분에 이렇게 다니게 하려면 한 대여섯 대만 투입하면 됩니다. 한 노선에. 그럼 8개 노선이니까 버스는 뭐 낮에 다니는 버스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 운전사 분들만 좀 더 채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마른 수건도 다시 짜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막 짜서 돈 별로 하여튼 안 들이고도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네. 그 제가 기대해 보시라고 하는 게 자꾸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고. 네. 박 시장께서 하시고 싶은 복지 수준을 그냥 안 먹은 대로 한다면 대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걸로 계산이 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6조 원으로 네. 획관되는. 그럼요. 2020년까지 저희들이 쭉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논쟁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 정부는 세금을 이렇게 올리거나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딱 정해준 뭐 예컨대 취득세라든지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뭐 이 흡연 뭐죠? 그 담배세라든지 뭐 요런 몇 가지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된 거 가지고 하려니까 정말 힘든 측면이 있죠.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거 취지에는 좀 어긋나는 질문인데 특정한 한 가지는 안 하겠다. 뭐 이제 가버너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제 2013년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지금부터 좀 뭐 서울시장으로서 특히 내가 좀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 꼭 이건 하고 싶다. 그런 것만 한 가지 말씀. 아니 뭐 사실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억지로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정을 너무 한 곳에다 올인해 버리면 시장으로서는 그 효과가 딱 나니까 시민들에게 인상이 박혀서 다음 선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대로 모든 것을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일 뿐이고요. 제가 강조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서울시가 이렇게 아까 복지라든지 저는 어떤 삶의 질이 확보되는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복지뿐만 아니고 제가 근데 협동조합의 도시, 사회경제적 도시, 그다음에 심지어는 페어트레이드, 공정 무역의 도시 이런 걸 제가 계속 선포했습니다. 인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위원회도 만들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런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게 또 가능하려면 어쨌든 서울의 어떤 미래 인프라라든지 또 미래 산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곡이라든지 저 TMC의 R&D 융복합 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치밀하게 저희들이 해서 지난번에 마곡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또 근데 저는 이게 창조적 산업이 중요하거든요. 일자리를 과거에 있는 산업에서 찾으면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에 지금 58개 대학이 있거든요. 이 대학에 아마 이렇게 큰 대학이 집중적으로 있는 도시는 세계상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대학을 잘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그 브레인들이 가진 여러 기술이나 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요걸 이제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홍릉에 가면요. 옛날 7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브레인 집단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노후화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쪽이 새로운 어떤 연구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울은 이제 이 관광과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그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아주 이게 고용 창출의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작년에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아마 금년에도 뭐 몇백만 명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5, 6년 안에 2,000만까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대한 준비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텔이 제대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에어비앤비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컨대 옛날에 아파트를 50평짜리 갖고 계신 분이 지금 그 아이들 다 키우고 방이 한두 개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외 관광객에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잖아요. B&B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뭐 예컨대 그런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품을 좀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오면. 근데 전부 저기 면세점에 가서 그냥 면세점에 파는 게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외국 상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품, 이런 어떤 저는 디자인 상품이라든지 또 공예 상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아까 언뜻 보니까 지금 뭐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 아까 계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늘렸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제대로 된 공예박물관, 전시와 판매와 공방이 함께하는 그런 걸 제대로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예컨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네. 그 박 시장님 지금 쭉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거 다 하시려면 10년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러자면은 뭐 재선 이런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이걸 안 드렸고요. 일단 제가 드리는 질문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텐데요. 한 30분 되니까 가급적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하시는 일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한 가지씩 해서 일문일답으로 좀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경이고요. 아직 하는 일은 없고요. 궁금한 게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시장님이랑 제일 가까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참여연대 처음처럼. 예, 제가 사실 이제 예컨대 희망 제작소 할 때는요, 그 소셜 디자이너 스쿨이라 그래서 그 3개월간의 과정인데 자기가 인생에서 뭘 해야 될지 그 발표하는 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뭐 현장도 가보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1기는 제가 10번을 다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기인가는 우리 안철수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MBA, 굿 MBA라는 그런 걸로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명성은 그대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서울시도 여러 그런 학교들을 뭐 서울시는 이제 직접 하기보다는 그런 하는 곳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레시안의 인문학습원 같은 데도 저희들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굉장히 짧은 기술 이런 것은 서울 기술교육원이라는 데가 북부, 뭐 남부, 동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청년들을 위해서는 스튜디오 스쿨이라 그래서 아주 그냥 장인한테 제대로 배우는 이런 과정들을 또 만들어 볼 지금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게 뭐더라, 크리에이터 무슨 뭐 양성 과정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 몇 개 대학이 그걸 동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스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의하고 뭐 이런 뭐라 그러나 엑스포하고 뭐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뭐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 여러분들은 이렇게 꼼꼼히 찾아보시면 상당히 그런 과정들이 많고요. 이제 예컨대 어르신들도 지금 은퇴해도 나이가 너무 젊으시잖아요. 60대 봐야 요새 청년 아닙니까? 왜냐면 앞으로 한 20년은 평균은 더 사시는데,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게 뭐 행복 설계 아카데미, 희망 아카데미, 제가 그래서 이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은평구에 첫 번째를 지금 개소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하시면,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상태로 막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뭘 할지 허탈감도 생기고 사회에 완전히 무슨 소외된 것 같은. 근데 제가 보기엔 하실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면 의외로 많고요. 뭐 공무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인턴 제도도 있고요. 제 옆에 가까이 오실 수 있어요. 네. 오늘도 가까이 오셨잖아요. 네, 지금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하고 있는 김수진이라는데요. 일단 강병인 병원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6개월간 엄마 입원하셨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네 형제가 시간을 안 오가면서 정말 직장 다니고 밤에 와서 또 간병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병원에 생긴다고 해서 정말 저희 가족이 너무 반가워했었고요. 지금은 거의 나으셔서 집에 계시긴 한데 한 6개월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보육 쪽으로 많이 복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구체적 질문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 지금 보육교사의 이 급여를 좀 올린다거나 또는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휴가를 가실 수 있도록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보완은 됐는데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은 멀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보육교사들이 대체로 또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3차 연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했고요. 3차는 서울시와 같이 사업에 어떤 위탁을 받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민간 회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분들의 이 일자리를 어떻게 좀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태리 그 볼로냐라는 데 가보고 참 감동을 받은 게, 거기는 서너 개 보육원마다 한 분의 교육학자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말하자면 그 감수를 해드리는데, 저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아이를 그냥 갖다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은 학습을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억지로 막 공부시켜갖고 애를 공부 그러면 그냥 다 싫고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그 학습을 재밌게 만들어줄까? 이게 그분의 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가 이게 아무리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제가 많이 짓고 있는데도 이게 별로 양에 안 차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또 하나 아이디어를 냈냐면 보육 코디네이터를 만들어서 동마다 한 분씩을 배치해서 지금은 사실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보육원에 가야 될 보육시설에 가야 될 상황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될지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뭐 어떤데 국공립 유치원에 가면 벌써 막 대기 순서가 뭐 몇백 명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보육 코디네이터한테 연락하면 이분이 그걸 알아서 미리 다 조사해갖고 딱 답을 드리고 정 없으면 가정보육원에도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또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그리고 대기를 해놨다가 그러면 거기에 빌 때 가도록 이렇게 안내한다든지 요런 거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거 너무 괜찮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이디어 드린 게요. 보육교사들이 너무 잡무에 시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육 그 시설마다 하지 말고 예컨대 한 동에 예컨대 뭐 세무사나 이런 분들로 회계 업무는 그분들이 다 담당할 수 있도록 아니면 표준화된 그 딱 온라인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기재만 하면 되게 그걸 단순화하는 작업.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아주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욕은 못 하시는 게 제가 잘해드리거든요. 칭찬 많이 해드리고 뭐. 네. 그럼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또 아까도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고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짓는데 그게 뭐 몇십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땅 있어야죠. 건물 지어야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머리를 굴려갖고 생각해낸 게 땅 있는 곳이 많잖아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지어줄 테니까 그리고 국공립으로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하셔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기부 체납이라 그러는 걸 해서 땅을 우리한테 기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공공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교회는 또는 사찰은 돈은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지는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머리를 굴린 게 그러면 50년 정도 장기 임대를 우리한테 해달라. 그래서 그건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땅은 주로 교회나 사찰이나 뭐 이런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땅을 주시면 우리는 그 위에 건물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비용으로 지금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미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가면 그 민간 어린이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사용 안 되는 곳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미 건물 다 지어져 있는 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거의 초과 140% 이상 초과 달성했고요. 금년은 예산을 훨씬 줄이고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머리를 쓰면요 다 길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동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 시민은 아니고 경기도민인데 말씀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뭐 하시고 싶은 일은 많은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서울시의 재산 중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지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OC 사업이라고 하죠. 웅면산터널 같은 서울시 보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예전에 권력을 갖고 있고 현재도 권력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근처에 사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오 비용이라든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비용인데
그건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침이 있다라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적법하지 않은 비용들이 나가는 걸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계신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낭비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와서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선 그 투자 심사를 제대로 해라. 그래서 그 공공투자 심사 센터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장이 원하는 사업도 여기서 노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했고, 그래서 그 심사단의 여러 위원들을 구성할 때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또 때로는 견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사업들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엉터리를 했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사를 전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백수로 만들어라.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민간 기업 뭐 무슨 BTL 방식이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간 투자를 받은 게 많거든요. 지하철 9호선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저쪽에서는 뭐 굉장히 훌륭한 로펌이나 회계 펌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또 그걸 막 그냥 1, 2년 만에 다 바뀌고 도대체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계약을 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이번에 3명을 따로 채용해가지고요. 계약심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최근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서울시의 예산 낭비를 신고한 사람에게 뭐 처음에는 쥐꼬리만큼 뭐 1,000만 원 이하인가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체 예산이 절감된 것에 적어도 10%, 많게는 20%까지 주라.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어떤 큰 공사가 이게 낭비가 막았다. 확실히 그 연관 관계가 분명하다면 얼마입니까? 1,000억짜리 20%면 예? 200억이잖아요. 200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도 우리는 800을 남긴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의 그 False Claim Act라고요. 그 False Claim, False Claim Act. 그러니까 부정주장법 뭐 이런 그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서울시가 하나 만들어라. 물론 저는 중앙정부가 하면 더 좋지만 서울시 차원에서의 조례를 통해서 그걸 실시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푼도 엉뚱한 데 쓰이지 않게 뭐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 또 제가 뭐 서울시장을 어떻게 또 그렇게 다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시민들의 힘으로 이걸 하게끔 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좀 안심이 되시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얘기는요. 경호는 이거는 대통령 아마 예우에 관한 법률인가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책임은 없는데 그 경호동 하나가 서울시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폐쇄를 하면 좋은데 근데 또 우리가 이게 경찰청과 정부와의 협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러면 그 전에는 공짜로 그걸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라 그러면 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학과 대학원생이고요. 이름은 김희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취업을 할까 아니면은 인문학 공부를 좀 더 할까라고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인문학을 선택한 경우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힘들고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선택을 할 때 어머니랑 많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용기를 주신 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고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머니랑 소통을 잘 한 결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 친구들이나 청년들이 자기 꿈을 찾아가는데 많이 겁을 내고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이패드로 사인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너무 흔쾌히 자연스럽게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기성세대로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변화를 잘 받아들여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소통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미래산업 같은 것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다음에 아직 사회 경험이 적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좀 더 많이 마련되면 어쩌면 좀 더 청년들이 취업이나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데 좀 더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까 어머니를 잘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보통 빨리 취직하라든지 뭘 그래야지 안심을 하시니까 부모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가 왜 거창고등학교 저기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면 첫째 뭐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월급이 낮은 곳으로 가라. 또 명예는 바라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뭐 이렇게 쭉 가다가 9번째는 부모, 형제, 배우자가 말리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리로 가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은 과거를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젊은이들은 미래를 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정말 수없이 바뀌거든요. 저는 제 경험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뭐 부모님들이 원하셔서 고시 공부했고 그래서 합격해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했거든요. 그러면 뭐 그 길은 부모님들이 바라는 길이잖아요. 그 검사를 계속 했거나 변호사를 계속 했으면 저는 이런 빌딩 뭐 몇 개는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 제가 다 버려버리고 시민운동가로 나섰잖아요. 완전히 찬바람 부는 황량한 들판에 선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원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엄청난 보람이 있었죠.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갔으니까 아까 거창고등학교 시계면 똑같은 길을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있던 집도 팔아먹고 빚까지 졌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잃어버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제가 얻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몰입하게 돼요. 그러면 성취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말씀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설사 그게 실패하거나 잘못되더라도요 후회하지 않고 또 그 다음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건 인생에서 누구나 있죠. 그렇지만 실패에 굴하지 않는 그런 도전과 용기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학교를 나중에는 괜찮은 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제가 재수를 2번이나 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뭐 사법시험 학교 잘려서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찌 보면 청년 시기에 뭐 정말 좌절할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좌절 때문에 훨씬 제가 더 건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이해하게 됐거든요. 좌절이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간 사람은요 나중에 한번 크게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를 가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쫀쫀하게 뭐 너무 따지시지 말고요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그냥 일 저지르시고 하세요. 뭐가 그렇게 겁나요? 예? 굶어 죽게 되시면 저한테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욱이라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은 아니고요. 구립도서관이고 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에서 민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먼저 지난해 봄에 도서관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걸 이렇게 주변 옆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토론하실 때 수첩을 꺼내서 메모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일단 저는 쓴소리 하나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 최저 복지 기준을 정하는 천인의 원탁회의에 시장님 트위터를 보고 참가 신청을 했고 직장에 반차까지 내가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루어졌던 행사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실망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드백이라든가 추후에 이제
한번 좀 사전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관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도시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도서관이 도시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체계화하고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작년 10월에 개관한 서울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 따라서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 대표 도서관으로서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일단 그 체계를 확립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 임무가 서울시 자료들을 수집하고, 세 번째 임무가 그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서비스 제공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임무를 미처 소화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국가도서관 통계를 보면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사서 배치 비율을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30%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을 새로 짓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건물을 분명히 운영을 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걷는다는 거, 저는 20살 때 목포에서 임진각까지 1번 국도를 따라서 걸은 경험이 있는데요. 저보다 훨씬 낫네요. 네. 그 당시에 만난 분들도 정말 많은, 저한테 초등학생도 있었고 70이 다 된 어르신도 있었는데 23명이서 이렇게 함께 길을 걸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여행이라든가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 작년에 발표한 정책은 잘 보았는데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천인의 원탁 회의,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요, 예컨대 그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그게 이제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지으면 좋을까, 이걸 놓고 5,000명의 뉴욕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저는 그게 참 탐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보자 그래서 천인을 모아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그날 좀 난조였습니다. 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은 그걸 잘 한다고 하는 단체를, 대전에 있는 단체를 모셔와다가 주최로 했는데 그 단체가 이렇게 큰 걸 행사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 회의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데가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게 이제 서울시가 직접은 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대행사라 그럴까, 이런 회사들이 막 커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임팩트라고 하는 또 젊은이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몇 번 이제 의뢰를 해서 해봤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이게 이제 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숙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던 뭐 그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정책은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도서관은 전부 그 서울시와 교육청이 분리되면서 교육청으로 다 간 거예요. 서울시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냥 구립 도서관이 있었고 또 작은 도서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구청사의 그 대표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도서관 정책을 가지게 됐고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원칙은 시립 도서관을 크게 짓는 것보다는 이 동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들 정책이 됐고요. 그래서 뭐 작은 도서관들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충분한 예산들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아직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시장이 뭔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요,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아주 제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발표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게 쭉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도서관 사업이 뭐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상적인 형태 그런 걸 못 만들지만 그래도 발표했던 것은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오늘 저는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고 또 마을 만들기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모이면 뭐가 생기잖아요.
남녀가 생기면 저렇게 애인이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게 되고 뭔가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만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쏙쏙 구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걷는 도시 아니 백두대간을 걷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를 걷도록 그래서 보행 친화 도시라는 것도 발표했거든요. 왜냐하면 걸어야 지나가다가 사람도 만나서 악수도 하고 또 산책길에 구멍가게도 들어가서 뭘 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전부 그냥 차만 타고 다니려고 그러셔서 그래서 도심에서는 뭐 가능하면 걸어 다닐 수 있게 보행 친화적인 도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그 마을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힘이 닿는 한 많이 돕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24시간 도서관을 한번 한두 곳 시범 운영해 보는 거 어떨까 아이디어입니다. 24시간요? 그러면 또 24시간 아니 그러니까 밤늦게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전문 정보를 언제든 찾아보실 수 있도록 되게 개인적인 야간 의견입니다. 전담으로 네, 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시네요. 아니 뭐 다 그렇게 하기보다 몇 군데 그렇게 하면 좀 불면이 계신 분들이 오셔서 예, 낮에는 졸고 예, 어쨌든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네요. 네. 예, 서울시에 사는 이상준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정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일자리 정책에 나온 말이 시민들이 지금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럼 시장님 생각하시는 향후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목적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생기면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게 이제 되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워낙 사람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 속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일자리가 되고 직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 비하면요, 우리 한국의 직업의 종류 수가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미국의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론 뭐 미국에 있는 직업이라고 반드시 한국에 와서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그 만들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미국의 경우는요, 일종의 정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코디네이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직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른바 파출부라고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파출부는 그냥 와서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물을 정리해 주는 것도요, 굉장히 고급적, 그러니까 인문학적 바탕이 있어야 또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제 서울시장실 여러분 와보시면 엉망입니다.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어요. 제가 외국에 간 사이에 전에 희망격수 있을 때 이렇게 인턴들이 와서 정리를 해놨는데 뭐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만큼 막 온갖 쓰레기 무더기가 있지만 질서가 있거든요. 제가 딱 찾아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제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걸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컨대 미국은 이게 협회가 있을 정도로 있어요. 네, 아마 이거 되면 상당히 저는 직업이 하나가 탄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시대를 잘 읽어내서 그게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런던의 경우에는 창조 산업이 전체 GDP의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서울에서 굴뚝 산업이나 이런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 그 큰 흐름 속에서 새로이 창출될 수 있는 직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일자리 정책 담당관한테 저 특명을 준 게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만 잘 봐라. 아까 왜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복지가 전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죽기만 해도 저는 일자리가 상당히 나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해 보면 예컨대 저는 컨설팅 회사나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적고요. 또 아까 제가 회의 전문 회사 이런 것도 아직 아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정도로 아직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컨대 저는 저기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 제가 그 비서관 했던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책을 참 많이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신문 보다가 야 이 책 사와. 그래서 책을 읽고 정 시간이 없으면 그 비서관한테 요약을 해서 꼭 중요한 어떤 그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몇 페이지로 딱 요약해 오게 한대요. 그렇게까지라도 됐다는 거. 제 천개 직업 보시면 아마 그 책 요약사 그런 거 있으면 저도 한번 좀 그 고객이 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지금 지식 중심 산업, 고부가 지식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기업에 이런 사회이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대표들이 사장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우리 많이 벌어갖고 결국 컨설팅 회사 다 준다 이거예요. 근데 뭐 유명한 뭐 보스턴 컨설팅이니 맥킨지나 이런 데요 몇십억씩 받습니다. 용역 한번 이 컨설팅 하는데. 그러니까 돈 몇십억 벌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기업이나 이런 쪽이 이렇게 앞으로 향후의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는 경쟁을 해치고 나아갈 때 그런 전문적 좋은 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부가 적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있는 거죠. 타임 배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타임 배려. 그게 이제 선진국의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저희 이렇게 보면은 타임 배려가 상당히 저희 경제 시대를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상당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도 있고 이런 사이를 보면은 타임 배려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이성준 선생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 정신이라는 것, 시민의 수준,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한 사회의 아주 기초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른바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 사회 때문에 일어나는 그 행정적 경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불신의 사회를 신뢰의 사회로 만드는 것. 근데 이제 그거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사실은 뭐 언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시민들의 어떤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평생 학습 종합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민들이 얼마나 세상을 잘 이해하고 또 어떤 타인을 배려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가 이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기초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교육의 힘이고요. 우리는 대학까지 뭐 입시 교육만 하다가 성적 중심의 교육을 하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아무런 교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학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서울시는 아마 앞으로 그런 쪽에 그래서 저희들 큰 계획 속에 5개 시민대학을 만들겠다. 지금 시립대학교가 이미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동서남북 시민대학을 제대로 만들겠다. 근데 직접 대학을 만들기보다 또 잘하는 들 위탁을 또 드리면 되니까 뭐 그런 것에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잘 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
예, 뭐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사업에 아까 제가 창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사실 문화예술이거든요. 문화예술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해야 거기에서 여러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왜 기초과학에 투자는 안 하고 응용과학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예술, 뭐 연극, 무슨 미술 뭐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삶은 보장받아야 이런 게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 깊은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네요. 제가 오늘 메모를 여기 특별히 여기다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전부 전달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고요. 다만 이제 미술 같은 경우는 제가 아트뱅크를 만들도록 해서 지금 서울문화재단 쪽에서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화가들의 그림을 이렇게 임대를 받아서 그걸 원하는 공공시설에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부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술가들이 화가들이 삶이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서도 좋은 제안을 하세요. 뭐 트위터로 보내셔도 되고요. 네, 예,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1년 시장님께서 이제 1년 3개월 정도 도시 조경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개성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걸 느꼈었는데 어떤 지역을 가도 다 그 지역인 걸 느낄 수 있고 하물며 맨홀 뚜껑을 봐도 제가 살았던 곳은 오사카였는데 맨홀 뚜껑 하나에도 이제 뭐 오사카의 상징이 새겨져 있다던가 뭐 그런 아이템이라던가 디자인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있어서 이런 거 정말 좋다고 생각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라던가 우리 서울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물론 생각을 했었고 여기 와서 느꼈던 것들은 또 뭐냐면 이제 전 시장님께서 뭐 디자인 서울이라는 어떤 프랜차이즈라던가 그런 부분을 표방하면서 딱 보여지는 곳에서 화려하게 세우고 건물들은 뭐 많이 세우고 하셨지만 정말 그건 딱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획일적이고 좀 개성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또 그 사업에 참가했던 건축가 분들이 외국 분들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외국 분들도 충분히 잘 만들 수도 있지만 한국적이고 서울적이고 어떤 그런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공이 건축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를 봤을 때 좀 물론 서울스러운 느낌이라던가 물론 도시적인 느낌은 있지만 그것이 서울스러운 느낌이라던가는 얼마나 있는지 조금 의아함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거는 좀 뭐 한국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뭐 공예라던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여러 제도라던가 분들을 뭐 생각하고 계신 거를 느껴서 아주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물론 한국스러운 부분을 보고도 이제 그렇다면 서울스러운 거 물론 뭐 혜태라던가 서울의 상징이라던가 그런 건 있지만 외국인들도 느낄 수도 있고 한국인이고 서울 사람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던가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예,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서울의 랜드마크가 뭔지 아시는 분? 서울의 랜드마크. 예, 서울의 랜드마크로 뭐 어떤 분은 이제 100층 이상 뭐
큰 걸 지으려고 하셨죠. 근데 저는 서울의 랜드마크는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입니다. 여러분 아마 외국의 도시들 가보시면 서울의 북한산만큼, 도봉산만큼 아름다운 산 보셨나요? 아니면 내사산, 외사산, 아니면 서울 성곽, 이것만큼 아름다운 도시는 없습니다. 저도 외국의 도시 뭐 유명한 데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요. 또 한강만큼 아름다운 강이 있나요? 없습니다. 두 번째 랜드마크는요 역사입니다. 서울은 한양 도성으로서 조선의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왕국 한성백제의 500년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한양 도성으로서의 조선의 유적들은 너무나 많이 없애버렸죠. 궁궐만 좀 남아있는 셈이죠. 남대문까지 태워먹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컨대 여러분 그 종로 2가에 뭐죠? 그 뒤에 네? 티맛골 그거조차도 최근에 없앴잖아요. 서울은요 4대 문화는 파면 뭔가가 나옵니다. 지금 서울시청 그 신청사를 이렇게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옛날 뭐죠? 이제 군기시, 그러니까 요새로 따지면 이제 무기 제조 공장이, 그것도 원래 본 공장은 프레센타 밑이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돼버렸는지 없어버렸고요. 우리는 저 서울시청이 위치한 곳은 그나마 보조 공장이었어요. 근데 거기 불랑기라고 하는 조선 전기에 이 대포가 나왔고요. 화살 초기에 더미가 나왔고요. 많은 백자나 자기류가 쫙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파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죠. 청계천도 사실 저는 저걸 제대로 복원했다면요, 저걸 한 몇십 년에 걸쳐서 제대로 연구하고 복원했다면 아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왜냐하면 조선 전기의 어떤 치수와 이 토목의 아주 산 정인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긁어서 그냥 파다가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저쪽 어디죠? 저 풍납동이나 또 어디입니까? 저 몽촌토성, 그거는 500년의 수도였다는 것은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위에 막 집도 들어서고 뭐 그래갖고 1년에 한 몇백억 해봐야 몇 채 그냥 드러내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정말 중앙정부가 이거 다 하면 한 3조 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4대강 대신에 여기에 3조 원을 딱 투자해서 했으면 이게 또 제2의 폼페이 같은 저는 이 유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만 일부 복원하면요 유네스코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에 다 보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눈치 못 챘던 게 바로 한양도성입니다.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제가 다 걸어보니까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지금 세계 어느 도시에도 이런 시티월이라고 하는 이런 게 요렇게 그래도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없습니다. 북경도 없어졌고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얼마든지 등재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노력해서 예비 후보 목록에 이미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유형의 유산까지 치면 저는 서울에 앞으로도 수백 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것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건축가라는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 송효상 씨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네덜란드는요 이 선거를 치르면 거기는 뭐 국가 수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가 건축가 제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체 정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 후보자와 그 뭐라 그러죠? 런닝메이트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네덜란드, 여러분 암스테르담 가보시면요 건축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파리 가시면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건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이 그랑 프로제라는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정말 꿈과 상상을 건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뻥피도 센터라든지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영혼이 살아있는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비록 저희들이 그런 큰 거는 못 만들더라도 작은 화장실 하나라도 만들 때는 반드시 공공건축가에 저걸 받아라.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려하신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큰 건축물 말고도요, 이 앞에 나가신 보드블록 있잖아요. 이거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요? 저는 이 시민으로 저도 늘 이렇게 뚜벅이로 걸어다녔는데요. 정말 화가 났어요. 연말 되면 그냥 막 맨날 그냥 뒤집어엎고. 지금 공사하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서울에 지금 딱 2군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공사는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1일 보고 봤습니다. 엉뚱한 공사 절대 못하게. 11월부터는 아예 공사를 못하겠어요. 2월까지. 그 다음에 제가 10개명을 정했어요. 실명제로 한다. 최근에 한 공사에는 누가 시공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내가 가다가 걸리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하겠다. 내가 딴 거는 못해도 내 임기 중에 보드블록 하나는 제대로 차리겠다. 보드블록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무슨 도시를 만드냐. 제가 이것도 화를 한번 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뭐 어제 저희들이 발족한 게 그 거리 모니터링단 이런 게 또 만들어졌어요. 지금 서울 시내 전역에 몇백 명이 지금 맨날 보고 다니는, 저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뭐 이 부분은 저는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저보고 뭐한 시장이냐고 물어보면 보드블록 하나는 제대로 뜯어 고친 사람이다. 예. 아니 보드블록 제작소 소장이에요. 저는 너무 좋았고요. 왜냐하면 정말 질문하시는 분들의 이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뭐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들이 서울 시민, 서울 특별 시민 자격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대하는 그런 시장으로서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저희 지면을 통해서 어떤 분과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예고가 나갈 거고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프레시안 보시죠? 아 그러게요. 예, 프레시안 걱정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개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